전북 군산의 한 작은 마을인데요. 밤 11시 30분. 쾅 하는 소리에 놀란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모습입니다. 지금 차가 집을 들이받은 건가요? 길을 벗어나서 돼지 축사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운전석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차 안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 그 음주운전 사고 같은데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부러진 외길이어서 속도를 낼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사가 1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의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는 거죠. 차도 그렇게 많이 깨진 것 같진 않아요. 조수석 창틀에 보시면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운전석에서 숨진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운전석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피가 조수석 창틀까지 가서 튀었다고요? 사망 원인이 혹시 뭐였나요? 차량 충돌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가슴이나 배, 다리 쪽에 이제 손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은 머리와 얼굴에 손상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양쪽 팔에 긁힌 자국도 있고 타박상이 있고 특히 왼쪽 손가락뼈가 골절이 돼 있었어요. 뭔가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방어 손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누군가랑 싸움이 붙었던 걸까요? 두피 밑에 출혈이 많이 있었고 두개골도 골절이 있었고 뇌출혈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한 주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 그렇게 큰 부상을 입고 운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의문이었던 게 머리에 있는 상처의 모양입니다. 이게 뭐예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팽이 모양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개의 동심한 모양의 타박상인데 머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동그란 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후라이팬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빨래판 같기도 하고요. 수많은 경영자상을 받지만 처음 보는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분은 차에 탑승된 상태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상처는 차량 내부 구조물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차량 내부 구조물에는 이런 성상을 만들 수 있는 물체가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 차량 내부에서 생긴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타살의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상 이걸 참고해야 된다고 이제 감정서에 남기게 된 겁니다. 유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컸겠어요. 피해자는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어요.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평판이 나쁘지 않았고 원한 살만한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날 마을에서 사라진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지부장을 하던 최 씨였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이유를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13일 뒤 이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점 여주인과 함께 있었는데요. 새벽 2시까지 마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사라졌던 거예요? 택시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마음이 복잡해서 머리도 식힐 겸 다른 지역에 사는 후배 집에서 지내다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소와 연락처까지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피해자의 아내 신 씨였습니다. 사고 차량이 원래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가 돼 있었는데 4개월 전에 아내가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고 번호판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남편이 다시 차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건 당시에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해 보니까 아들, 딸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창문을 열고
주차장을 내다보며 아빠를 걱정했다라는 딸의 진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더 이상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서 사건은 결국 이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서울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요. 이때가 끝나기 딱 4개월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수사팀은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과거의 용의자 기억나시죠? 개인 택시 지부장 최 씨도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수사에서 딱 한 사람 접촉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가 잠적했을 때 신세를 졌다는 후배였는데요. 사고 지역인 군산에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친누나가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최 씨에 대해 물어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주점의 여사장을 최 씨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누나였고요. 어떤 소개를 혹시 말하는 건가요? 주점 여사장이 최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수사팀은 내연녀인 주점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날 함께 술을 마신 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밤 9시 30분쯤에 최 씨가 먼저 자리를 떴고 밤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전화가 와서 감자탕집에서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3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네요. 그 시간대는 범행 추정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15년 만에 알리바이가 깨진 거네요. 주점 여사장이 15년 전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면 그 공백 시간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텐데 왜 그냥 계속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최 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죽은 사람과 채무 관계로 통화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계속 함께 있었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연녀의 말 한마디에 이게 미제가 됐던 거잖아요. 15년 동안 계속. 알리바이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깨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연녀 관계도 깨지고 틈이 벌어진 거죠. 최 씨부터 잡으러 가야겠네요. 최 씨는 여전히 군산에서 택시기사를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전화를 하니까 순순히 응하며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자. 그런데 10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눈치채고 잠적한 건가요? 집으로 갔는데 주차장에 최 씨 택시가 서 있었어요. 본닛을 만져보니까 아주 따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운전을 했다는 뜻이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최 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조회를 했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치원 급식 조리를 하는 48세 여성이었어요. 최 씨가 택시조합 지회장을 할 때 그 여성분이 격리로 일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내연 관계였던 거죠. 그 시기에 내연녀가 2명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이 여성한테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사팀은 그 식당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최 씨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수사팀은 일단 철수를 하고요. 내연녀가 최 씨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수리하느라 못 갔다. 내일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연녀 집 앞이 편도 2차선 도로였습니다. 다음날 수사팀은 차량 2대를 그 도로변에 세워놓고 잠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딱 나타났는데 1차선 한가운데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승합차가 1차선에 내연녀를 태운 뒤에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좌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도주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네요. 그 순간에 다른 차량에 막아섰는데요. 잠복하던 형사들 차였던 것입니다. 야, 짜릿하다. 드디어 최 씨를 잡은 거네요. 야, 그런데 최 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번에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신문 끝낼게. 진술 없어도 증거만 가지고 밝혀낼 자신이 있다. 일종의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던져요. 왜 그랬어? 무섭다. 왜 그랬어? 그러면 아 형사가 다 알고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약간 기법 중에 하나. 예, 어떤 노하우 같은 거죠. 이게 통했나요, 그때? 일어서서 나가려는 형사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숨진 피해자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또 내연 관계였던 거죠. 그것도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부터입니다. 내연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자기 이외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주점 여사장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진실을 털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피해자의 아내가 이 모든 걸 시켰던 걸까요? 사실 피해자와 아내는 사고 1년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 아내는 수사 중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하루빨리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유족은 없지 않나요? 사고 차량이 발견됐을 때 아내는 경찰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밀린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범행 추정 시간대에 아내는 집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통화 내역에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자기 집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호출기도 자기가 집에 있는데 삐삐를 쳤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에 호출하고 딱 8분 뒤에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딸이 호출을 했고 엄마는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범행 추정 시간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아내 신 씨와 내연남 최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알리바이가 깨졌어요. 공소시효가 임박했잖아요.
신 씨가 소문을 듣고 잠적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다행히 최 씨를 통해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제주도였습니다. 새로운 내연남이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거기에 며칠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내연남이 또 있어요? 수사팀은 바로 새로운 내연남의 고향집을 급습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딱 25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45분 아내는 피해자인 전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차에 태워서 인적 드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셨는데요. 거기서 아내가 나 사실은 5년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 술을 많이 먹여서 인사불성 상태를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계획대로 만취된 전 남편을 식당 근처에 세우던 차 조수석에 태우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 불러낸 사람은 내연남 최 씨. 몰래 뒷좌석에 탄 그는 갑자기 등뒤로 조수석을 향해서 내리쳤다라는 그 둔기가 정체가 뭐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범행 도구는 바로 절구공입니다. 이걸로 공격을 했다고요? 절구에 공심원 무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찍어서 보면 이 상처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때렸죠. 때리는 동시에 차가 움직였어요. 그럼 때리니까, 머리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기서 또 두 번, 세 번 때리고. 아내가 운전을 한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내는 어느 공터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내연남 최 씨는 차에서 이것을 꺼내 들고 피해자인 남편을 뒤쫓아갔습니다. 볼트나 너트를 돌리는 복스렌치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쓰러졌고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어보세요. 자, 같이 다리를 들고 실어보세요. 다리만 들어달라고 해서 잡아준 거예요. 이것만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내는 내연남이 공격할 줄 몰랐다.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리만 들어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나는 다리만 들어줬다라고 한 게 이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아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내연남은 운전석에 남편을 태운 채 사고 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운전석에 남편을 태운 상태인데 어떻게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가요? 피해자 위에 격차 환자가 운전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기는 내립니다. 차가 빗발길로 내려가서 축사에 충돌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교통사고를 유장한 겁니다. 아내는 내연남과 그의 지인들을 연대보증으로 세워서 21차례에 걸쳐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모두 펑펑 다 써버렸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니까 아내 그리고 또 피해자 명의로 된 아파트하고요. 내연남과 지인들 재산까지 모두 가압류가 된 거죠.
대출이자 독촉 전화는 계속 오고 딸이 근무하는 동사무소까지 연대 보증인들이 찾아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내연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는데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아내 신 씨와 내연남 최 씨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거짓을 말한 사람들 때문에 이 끔찍한 진실이 무려 15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겁니다. 흔히 인간적인 것 때문에 거짓을 말해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는데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단서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수사합니다. 완전 범죄라는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인은 공소시효도 없으니까요.